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왜 이렇게 물러 터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묻고 계십니다. 자칫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 그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판결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이 확인한 바로는 삼성그룹 내부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런데 합병에 도움되니까 일단 발표해. 삼성은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이어 8월에 작성된 삼성 내부 문건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고려하면 바이오의 가치를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결국 바이오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을 정당화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세를 내가 원하는 방향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부정거래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피스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수사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장이 왜 불가능했냐면 상장이 되려면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신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주 발행을 바이오젠이 우선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대요. 네. 그 얘기는 상장이 되는 순간 기존에 있었던 주식 중에 절반은 바이오젠이 가져갈 수 있고 콜옵션을 통해서 무조건 바이오젠이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나스닥에 상장하는 순간. 네, 나스닥 상장하는 순간 더 이상 에피스는 삼성 주식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 사장한테 얘기해서 지분 콜옵션 포기하고 우리한테 다시 팔아라. 이 협상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삼성 측은 그동안 회계 부정 의혹에 이 부회장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이 핵심 인물과 전화 통화를 갖고 중요한 논의를 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통화 내역도 삼성 측에서는 당초 숨기려 했던 건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에피스 나스닥 상장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하는 순간 뺏기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시세 조정 부정거래에 정확하게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식회계 네. 포인트. 두 번째 분식은 합병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합병 이후에요? 이제 합병이라는 게 결국 두 회사 장부를 합치는 행위를 수반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 장부를 들어다가 제일모직에 붙이는 행위를 합니다. 삼성 바이오 주식을 장부에 반영할 목적의 평가 필요했고 네. 그동안 합병 비율 설명하는데 바이오의 이 잠재력 엄청난 미래 가치를 설명했는데 장부상에 너무 낮게 평가하면 합병 비율에 논란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여줘야겠다. 그런데 콜옵션 부채도 같이 늘어나게 생겼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장부가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사고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고민을 막 합니다. 내부 문건에 보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그 국제 기준에 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 그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잡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던데 이거 해보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그런데 내부에서도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뭐가 바뀌는 게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상장이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이걸 적용하는 거지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면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5년에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적용하면서 장부가액 3천억 원인 종속회사에서 관계사, 즉 미래가치를 포함한 시장가액으로 4조 8천억 원으로 회계를 변경합니다. 네. 이 같은 회계 변경으로 4년 연속 적자를 보던 모회사 삼성바이오는 흑자로 전환하죠. 흑자 전환 후 삼성바이오는 상장 절차를 밟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따라가면 결국 삼성바이오가 4조 5천억 원의 가치를 부풀리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금감원의 결론입니다. 장부가가 시장가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바뀌게 되면 장부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이 시장가가 진짜 시장가냐? 그러니까 지금 4조 8천억이 시장가고 3천억의 장부가이기 때문에 그 차액의 4조 5천억 이익을 어쩔 수 없이 잡았다고 주장하는 게 삼성의 해명인데 네. 이 전체 합병하는데 열심히 도와줬던 안진회계법인이 내가 삼성이 준 자료 가지고 대충 두들겨 보니 4조 8천억이 나오더라. 문서상의 숫자예요. 그리고 그 보고서 맨 앞에 보면 이 평가 결과는 삼성바이오가 준 자료를 검증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제가 지목한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는 삼성의 의뢰로 작성되어 국민연금에 제출된 것으로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입니다. 삼성물산의 내부 참고 목적이 아니라 제3자이자 삼성물산의 관계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원인 무효 행위이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장부상에 반영해 보려고 이게 얼마나 되지 한번 계산해 본 결과에 불과하지 네. 이게 시장에서 인정받은 가격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지배력 상실했다고만 주장할 수만 있으면 3천억과 4조 8천억의 차이 4조 5천억 이익 잡아도 된다고 하네? 한번 밀어붙여보자 라고 해서 이 강행한 것이 두 번째 분식이죠. 1년 8개월을 과정을 모든 결치 결과 증선위에서 이거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회계처리다. 금융위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바꿨는데 이게 고의 분식 회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에피스의 가치를 4조 5천억 원 부풀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회계처리라고 결론 난 건데 그 회계처리를 2015년 결산 때 강행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 완전 자본 잠식회사에서 우량한 회사로 바꿔버린 거죠. 야, 그러니까 그 합병 전에는 콜옵션을 숨기고 그래서 원하던 결과를 얻고 합병 후에는 요 사후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 콜옵션을 또 들어내서 요거를 활용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익도 한번 본 적이 없었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보는 회사로 전환시켜내는 네. 마술을 1차, 2차에 걸친 분식회계 혐의는 그 두 가지 다다. 그러니까 1차가 2014년 결산이고 2차가 2015년 결산에서 분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일이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으로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 편법 승계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에는 그 지금 보면 일반적이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새로 왔던 전환사채. 전환사채라는 게 뭐죠? 채권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이 채권을 사면 이자도 주고 3년이면 제가 원금 갚아드릴게요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네, 돈을 조달하거든요. 회사채. 네, 회사채.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채인데 회사채 중에서 주식으로 변신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처음엔 시작은 회사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변신할 수 있는 애. 그러면 회사채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전환. 네, 주식으로 네. 바꾼다는 전환사채고. 아, 예. 근데 결과적으로 특징은 주식이 생긴다. 주식이 생긴다는 이제 특징이 있는 건데 그래서 시작은 채권으로 했는데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여서 이 90년대는 이 증권이 뭔지 모르니까 이 채권을 싸게 막 파는 거예요. 싸게 자녀한테 줘버리는 거죠. 네. 처음부터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들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모양이 이상하니까 시작은 채권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서 최대 주주를 변신하는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이거를 인수할 권한이 원래 계열사들에게 있었다면서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니까 대략 8만 5천 원은 최소 된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발행가가 7,700원이었어요.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양보하고 어쩔 수 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죠. 어쩔 수 없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열사 사장들 그리고 또 요 뭐 강요하고 이렇게 기획하고 했다는 걸로 이건희 그 당시 회장 등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죠.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조조정 본부의 전현직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이건희 회장을 포함해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현명관 전 비서실장, 현 삼성카드 사장인 유성열 전 재무팀장 등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빠져나왔죠. 근데 그 무죄를 최종적으로 내렸던 담당 대법관 그분이 지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하고 계시는 김지영 전 대법관이 그걸 맡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한참 뜨거운 수사심의위원회 그 양창수 위원장도 그때? 역시 그 당시 대법관. 네. 삼성이 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역할들을 필요한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었더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2000년대에는 일감 몰아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갑자기 외부의 회사를 세우고 네. 그 회사한테 일을 다 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아들 회사였던 거죠. 아하.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 자동차의 현대 글로비스인데요. 글로비스죠. 예. 현대차의 지배구조는 이른바 순환출자 고리로 돼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기아차 다시 기아차에서 현대모비스로 이어집니다. 에버랜드도 있어요. 건물 관리, 급식, 조경공사 이거 다 계열사에서 일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씩 커지는 거죠. 조금씩 커져서 2014년에는 패션까지 양수 사업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커져서 2015년에는 그래도 삼성물산이면 삼성이 사실상 지주회사잖아요. 그렇죠. 삼성물산과 합병을 논의해 볼 만큼 덩치를 키우는 과정도 그 정도 따지고 보면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뭐 삼성,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많은 기업들 상속에서 다 나와요. 뭐 저 치킨 회사 BBQ. 네. 그거 봤어요. 똑같이 했더구만요. 아들이 소스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증여를 해주고 그로부터 소스 회사를 만들고 소스 회사에서 모든 지주 회사인 제네시스에 상당히 많은 주식을 가져가서 거의 사실상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전작업이 다 끝났다. BBQ 회장은 대학생인 아들 소유 회사를 통해 생닭을 손질하도록 하고 튀김용 올리브유도 독점 공급하게 했습니다. 또 치킨 포장 박스는 친인척 회사에게 맡겨 비싸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2010년도 들어오면 계열 회사 간 합병을 시킵니다. 나한테 내 지분이 많은 이 회사는 키우고 주가는 띄우고 내 지분이 없는 낮추고 이렇게 해서 유리한 방법으로 합병하는 게 이제 2010년대 들어와서 새로운 패턴이거든요. SK CNC와 SK 합병도 똑같습니다. SK CNC는 30% 넘는 지분으로 지주사인 SK의 최대 주주기도 합니다. 이번 합병으로 최 회장은 비로소 지주사 주식을 23%가량 확보하게 됐습니다. 즉 지금의 옥상호 구조에서 벗어나 SK가 최 회장 중심의 진정한 지주회사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런 방식을 하게 됐을 때 이득은 그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렇게 경영권을 상속받거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람한테는 유리하고 반대로 누군가는 시장에서는 불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누구죠? 제로섬인 거죠. 그러니까 합병된 회사의 가치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식 분포가 달라지는 것만큼 한 사람 지분이 많아지면 나머지 사람들의 지분이 줄어들고 회사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제로섬이니까 한 사람 이득 보면 나머지 사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죠. 개미 투자자. 근데 그 개미 투자자가 직접 투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펀드를 통한 간접 피해도 많은 거고 아하. 그리고 제일 큰 건 국민연금이죠.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끼리 상장해서 합병을 하면서 한 회사가 손실을 보면 국민연금이 그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일반 투자자들 손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도 손해를 보고 한 사람이 이득 보고 그리고 그 대주주가 경영권 상속을 한다든지 지배력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득을 본다. 그리고 패턴이 지금 세 가지네요. 신종증권, 네.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최근에 인수합병. 그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종합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다른 재벌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 삼성이 어떻게 했구나. 다 따라하는 네, 따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삼성이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단죄를 받으면 조심할 거거든요. 아, 삼성이 한 방법도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고 단죄를 받는구나. 알면 다른 기업들, 다른 대기업, 다른 재벌들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삼성 이번 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아니 왜 하시라고 그냥 법 지키시고 세금 낼 거 내시고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이제 이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대부분의 이 경영권 승계 편법이 우리 사회에 피해를 주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기업을 위해서라도 혹은 우리 경제계의 전체 이제 기업의 어떤 공정성과 활력을 갖기 위해서조차 이렇게 잘못된 편법과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분명하게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네.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용진 TV를 통해서든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질문을 몇 가지 받았는데 이 첫 번째 주신 질문은 승계 과정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왜 있는 거죠? 전문가는 누가 추천하길래 자본시장과는 관계도 없는 스님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좀 정리하면 국민 눈높이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을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스님이 들어와 계신 거죠. 기업 범죄, 전문가 범죄, 기업들이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횡령 배임하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 또 약자는 아니잖아요. 약자를 보호하게 만든 제도를 최고의 강자가 악용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때 합병 비율 1대 0.35.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숨기고 주주들 중에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위임장을 뭐 이렇게 받아왔다.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 투표를 한 거는 이거 되게 악의적이고 근데 이걸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냐? 그 지금 현행법으로는 위임장 받아서 대리 투표하는 거 가능하죠. 아니죠? 네, 네, 합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건 악의적으로 이 정보를 숨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뭐 역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저 단죄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사전적으로는 막 합병이 막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정보들 불법적인 어떤 정보들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적으로 사후적으로 좀 단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 주주분들의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 개인 주주 30여 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돼서 유죄를 받아도 사실 합병 전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죠. 이게 너무 큰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주장이 그거예요. 죄값 치르고 나오셔도 그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경영권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새롭게 출발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마지막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이런 중범죄와 관련해서 회계부정을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엘론 사태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주가랑 은퇴를 해도 잘 굴러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세수방조 뒤처리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약간 답답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식회계도 문제지만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동원된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검찰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서버 본체를 땅 속에 묻은 뒤 그 위를 마루로 덮어서 숨긴 정황을 발견한 겁니다. 최고 대기업, 최고 엘리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시한 사람은 잘 처벌 안 하고 그 밑에서 후속 역할했던 사람만 처벌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시한 사람은 계속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결국 이번 수사에서 최고 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제 엄정한 처벌,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기업이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그야말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도 우리 경제 전체적인 이익도 훼손시키고 심지어는 국민들의 노후자금까지 손대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동원됐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21세기의 선진국 칭송받고 있고 자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연대 그리고 우리 홍순탁 회계사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은 역할들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봐왔던 게 저도 이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이제 이상한 이제 권고로 약간 스텝이 꼬이긴 했는데 다시 원칙대로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에서 단죄 받아서 그 시민들이 이런 거에 좀 관심 안 가지고 이제 자기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소시민의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바쁘신데 오셔서 이 길고 오래되고 치밀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사님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슈 대담 또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